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으로 금융권이 크게 흔들리면서 감독기관인 연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미 4년 전부터 실리콘밸리 은행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것이 드러난 데다가 최근 수개월 전에도 연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은행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제 위기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과거에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러났고요. 좀 짚어보면 4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인데 2019년부터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내려진 것이 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경고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경고를 하고 나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소위 직무유기 비슷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지금 그 정황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책임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들이 당사자로서 져야 될 책임이야 물론 있겠지만 그거와는 또 별개의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같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2019년 1월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고요. 그래서 당시 연방준비제도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서 실리콘밸리 뱅크에다가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결론짓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주의해라.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다.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시정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그 당시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위험관리 시스템 문제를 인지하고 경고를 줬는데 그 이후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고를 했고 시정하라고 그랬으면 시정했는지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정을 했으면 됐지만 시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시정을 계속 또 요구를 한다거나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그 다음해인 2020년에도 실리콘밸리 뱅크의 위험 통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또 이렇게 드러났어요.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연방준비제도로부터 경고받았는데 그때 이제 2020년이니까 코로나19 초창기였죠. 그때 기억하시지만 경제가 또 위기가 될까봐 연방준비제도가 엄청나게 돈을 풀던 시기였고 그래서 코로나19 초창기 예금이 몰리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면서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2년 연속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뱅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적절하게 제재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감독을 했다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인가, 이렇게 파산까지 갔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을 이 관할하는 연준의 이 관리 감독이 또 대단히 뭐 미흡했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니까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죠. 실리콘밸리 북가주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이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관할 은행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관리 감독 규제를 해야 되는 그 기관인데 그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감독관이 또 2021년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금을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구조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금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뱅크런이 나거나 그럴 경우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2021년에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감독관이. 그래서 근데도 이제 결국 또 그냥 지적만 있었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지난해 2022년 7월에는 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적받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째입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4개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지적만 받았지 거기에 대한 팔로잉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파산해버린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시정하지 않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잘못 물론 있죠.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만 잘못을 지적까지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올바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반드시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절한 인사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뭔가요? 그게 뭐냐면 예. 지금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최고 경영자 CEO가 그렉 베커입니다. 그렉 베커 CEO가 실리콘밸리를 이끌어온 이 최고 경영자인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가 됐잖아. 그 파산이 되면서 폐쇄가 됐는데 그 전까지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최고 경영자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몸담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관리 감독 규제하는 기관의 이사로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가 일해왔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밸리 뱅크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런 기관의 이사회에 관리 감독 받아야 되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가 이사로 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지적만 있고 규제가 안 됐고 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는지가 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CEO가 관리 감독 규제하는 기관에 거기 이사로 가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이런 인사 굉장히 심각하다. 연준 아마 따져보면 이런 인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굉장히 좀 지적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의회가 청문회를 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하원금융위원회가 청문회를 엽니다.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연준 페드의 고위 인사가 출석합니다. FDIC의 의장과 연준 페드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DIC 의장과 연준의 그 은행 관련 최고위 담당자의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연방하원에서 지금 따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관리 감독 기관에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될 때까지 그걸 이제 따지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연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헤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또 많은 주장들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그 세계적인 경제석학 앨런 브라인더 전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을 역임한 분, 현재 프린스턴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네, 이분이 뭐 미국에서 최고 금융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결국 동결하라는 얘기죠.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금리 인상 중단의 근거로서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금융 불안이 너무 심각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분은 그러니까 내일 결정이 금리 동결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관망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즘 뭐 한인 은행들도 다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은행은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그 지역 은행, 리저널 뱅크들이 다 그런 이메일을 보내야 할 만큼
소비자들, 뭐 예금주들 다 지금 걱정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시키는 이메일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합니다. 지금 흉흉하기 때문에 이 전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분까지도 동결해야 된다. 좀 심각하다.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내일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그 최근 은행권에 번지고 있는 위기를 막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마켓워치, 경제전문지 마켓워치가 논평을 통해서 강하게 금리 인하 주장을 했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마라. 좌고우면이 뭔지 아시죠? 왼쪽을 쳐다보면서 오른쪽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돌아보고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을 망설이면서 계속 유지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결정을 하고 돌아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금리 동결로도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게 마켓워치가 논평을 통해 지적한 내용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건 경제적 압력 밸브로 풀어주는 것이다. 지금 너무 압력이 차서 터지기 직전인데 빨리 압력 밸브를 좀 풀어줘라. 이 압력 쌓인 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금융시장과 은행 시스템 건강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마켓워치가 해서 지금 뭐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금리 인상은 쏙 들어가고 지금 동결이냐 인하냐 뭐 이런 쪽으로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아직도 0.25% 얘기가 물론, 있지만 그렇습니다만. 네. 그럼 금리 동결 쪽은 주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그거죠. 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한 6개월 연속이잖아요. 작년 4분기부터 지금 하락세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물론 아직도 6%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2%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미 추세가 분명한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동결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물가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아무리 0.25%라고 하지만 그걸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물가보다 지금으로서는 은행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너무 이 물가만 바라보지 마라. 지금 물가 말고도 바라볼 것이 많다. 이게 금리 동결파의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자라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은행의 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금리 동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켓워치가 지금 논평을 통해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끝내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금융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자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도 좀 더 유도리 있게, 속된 말로 하면 유도리 있게 좀 네.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너무 꽉 막히게 고지식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할 때고 나중에 가서 뭐 몇 달 후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파산한 은행들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거는 연준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여기서 인상하면 아무리 0.25%포인트라고 해도 은행들이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이 굉장히 커서 걱정했는데 1년 동안 계속 소방차를 동원해 산불을 어느 정도 껐어요. 완전히 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불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불길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옆에 주택에 불이 났는데 산불이 안 꺼졌다고 해서 주택 불이 난 거를 그냥 방치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산불은 지금 좀 놔두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지금 주택에 불이 난 걸 불을 꺼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연준이 지금 그래도 산불이 저렇게 나고 있는데 우린 산불밖에 몰라. 산불이 중요해. 이러면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그럼 주택에 있는 사람들 다 불안해져서 다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런 비슷한 지금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차피 지금 금융권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도 연준 때문 아니냐. 지난 1년 내내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세게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제 드디어 은행들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걸 이제는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 1%포인트 내린다면 한 번에 1% 내리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 1%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준다면 은행권의 미현실 손실에
절반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들의 손실이라는 게 채권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채권이 지금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인데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됐으니까 팔지 않았으니까 미실현인데 이 지금 손실액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걸 떠안고 지금 불안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서 그 미실현 손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금리는 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내린다고 네. 해서 못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좀 내려야 될 땐 내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올리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연준이 어떤 생각할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내일 발표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FOMC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